제가 이 표지를 띄워놓은 이유가 뭐냐면 추월색이잖아요. 추월색인데 여기 지금 여인이 있어요. 잘 보이실라? 나무 사이에 같은 색깔이었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인이 있잖아요.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게 표지에 대한 의미가 좀 있는데 여인이 지금 이 공원 같은 길을 혼자 걷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요 추월색 하면은 이 우에노 공원 일본이 배경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점차로 이제 조선으로 이렇게 10년 조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회상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걷고 있는 공원에 추월색은 일본인이 발행한 조선 일일신문에서 그 한글판에 연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고 구체적 정황은 아직까지 확인된 게 없고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추월색 방금 봤던 단행본으로 1912년도에 가장 오래된 출판사로 뽑히는 회동서관에서 간행됐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되게 베스트셀러였대요. 베스트셀러였는데 그래가지고 회동서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회동 그때 당시에 이렇게 책을 많이 갖고 오면은 출판사 하면 회동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회동서관에 재정적인 안정을 줄 만큼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2년 처음 출간됐을 때부터 2, 3년까지 증판을 할 때까지 18판 우리 막 초판 할 때 뭐 초판 1세 뭐 나오잖아요. 18판까지 발행된 거 되게 유명했던 그때 당시 베스트셀러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추월색의 그 파격적 묘사법이 나오고 감각적이고 되게 선정적인 그런 게 나와요. 아까 그 표지에서도 여인이 그 표지 사진에 여인이 등장한 게 이 당시 되게 특이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표지를 보여드린 거고 초월색이 말하려는 확보하려고 했던 그 대중성이 1900년대에 그 신소설과 다른 층위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파격적 묘사법. 되게 감각적이고 선정적이고 한 거. 그리고 그러니까 표지에 여인이 들어가 있는 거. 그것 또한 되게 파격적이고. 그래서 젊은 여성의 방랑, 성적 순환을 즐겨 다루고 있고요. 최종 그 신급에는 국가의 문명, 여성 교육 같은 것도 다루고 있습니다. 초월색은 흥미, 통속성,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통속성도 있고요. 그 자체의 자율적 표지가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자율적 표지가 그것도 보여주는 그 근거가 됩니다라고 그 당시에 그런 연구자들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지 보여드리면서 채찬식이 추월색을 썼는데 아까 그 배경이 일본에 있는 우에노 공원이에요. 여학생이 거기서 칼이 찔릴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여자 말씀을 드린 거고 수행당하다가 수행당하고 뭐 하다가 정하다가 공격당한 여학생을 이제 구하러 와 어떤 청년 신사가 그래서 해주는데 그 사람이 범인의 오해에 대해서 체포돼요.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런 자극적 서두로 시작을 해요. 추월색은. 그래서 10년 전에 조선으로 땅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의식을 잃은 여학생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새 젊은 남녀의 극적 사연이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 그렇게 스토리가 가요. 개화파의 그 부친이 어릴 적 정원을 무효화해. 개화파 부친이. 그런데 오히려 딸이 아니야 저는 정원을 무시할 수 없어요. 결혼할 거예요 하면서 오히려 딸이 보수적으로 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가는 그 독특한 구도 요 말씀 드리려고 제가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린 건데 이 추월색이 가지는 그 표지의 특이성 그다음에 여학생 칼이 찔리는 그런 선정성 막 그 파격적인 묘사법이 막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대부분 아버지가 야 정혼을 했는데 어떻게 너가 파혼해 이래 되는데 딸이 오히려 그렇게 나오는 그런 독특한 구도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옛 도덕률을 방패로 하여 영창에 대한 애정을 고집하던 정임은 마침내 가출까지 합니다. 아버지가 그냥 정혼하지 마 하겠는데 안 돼요 해야 돼요 막 고집하면 오히려 딸이 가출해버리고 그래서 일본에 가 있는 거야 스토리가. 그래서 영창은 난리통에 부모와 헤어진 후
영국인 스미스를 또 만나서 영국에서 성장하면서 문학사가 돼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이것도 소설할 때 작품 자세히 볼 건데 추월색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구나. 오히려 아버지가 정원을 파괴하려고 하고 딸이 그거에 반대해서 가출하고 일본까지 가게 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구나. 좀 파격적인 구도가 있다라는 것, 독특한 구도가 있다라는 것, 정임을 또 겁간하려는 것, 불량 유학생이 처벌받는 반면 또 남녀 주인공은 행복한 결말을 이루는 거는 뭐 일반적인 그런 구도고요. 여기까지가 되게 특이한 구도로 가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이게 베스트셀러였다는 거. 추월세 작품할 때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이광수 무정을 들어갈게요. 이것도 제가 작년에는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를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작품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까지 본 것 중에 보면은 추월색 5기까지 추월색 5기까지 신소설을 본 거예요. 그렇죠? 토론소설도 보고 정치소설도 보고 다 봤어요. 지금 무정이라는 것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근대 소설에 다가온 게 무정이야 했잖아요. 구소설, 신소설, 지금 근대 소설에 다가오는 게 무정을 대표작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특이한 이견 없이 합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정이잖아요. 근대 소설로 들어오게 된 문학사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매일신모의 1월부터 7월까지 126회 연재됐고요. 단행본으로는 18년도에 단행본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이야기를 또 소설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주요 마지막 장면이죠. 저들에게 힘을 줘야겠다. 지식을 줘야겠다. 우리 이광수는 계몽, 그렇죠? 그리하여서 생활의 근거를 완전하게 하여 줘야겠다. 과학 하면서 형식은 영안에 들어와 영안에 앉아서 혼자 부르짖고 새 처녀는 또 형식을 보면서 조선 사람에게 무엇보다 먼저 과학을 줘야겠어. 이 당시에 이 과학이 자꾸 나오는데 이 과학이 무엇을 이 당시에 이 민중들에게 어떤 인식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작품 보면서 다시 할 거고 지식을 주어야겠다 하면서 말하는 무정의 마지막 부분만 제가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왔냐면 우리 2014년도 기출 문제인데 그때는 그냥 기입형이었기 때문에 쉽게 나왔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3.1운동이 다시 이제 더 이제 100주년이 되면서 이게 왜 문어체에서 왜 이광수 문체가 왜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또 다르게 변형이 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올해 제가 설명할 때 좀 설명을 드렸던 건데 설명을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A 지문이 지금 밑에 준비되어 있고요. 되었음이라는 고대 소설에서 2인직 소설로 이어진 구식 문어체의 전형적인 종결형이에요. 이광수 무정을 보면은 섞여 있어요. 전형적인 그 문체와 또 근대 소설의 문체가 섞여 있는데 이런 무엇이라라는 거는 성현의 말씀, 우주의 법칙, 우리 성리학, 그쵸? 그들이 말한 말이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생각인 거야. 그래서 뭐뭐습니다라는 거는 느릿느릿하고 유장한 우주의 법칙과 같은 것으로 우리 대명률 직해, 공자, 주자 등의 성현의 말씀과 같은 진리를 전하는 형식이 뭐뭐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어체의 전형적 종결형이죠. 이게 답을 쓰는 거였죠. 문어체의 전형적 종결형이 뭐뭐습니다인데 일화체도 들어있어요. 이광수 이 부정을 보면 일화체 들어있고 이다체도 들어있고 이거는 중요한 거는 요게 시험에 나왔으면 다음에는 돌려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일화체가 말하는 거는 개인의 말, 생각이 아니에요. 개인의 판단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분들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그냥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 당시에 삶에 사는 민중들의 생각은 이분들의 생각이 내 생각이야.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운성이나 판단이 나온 게 아닌 거예요. 뭐뭐습니다는 요걸로 이제 쓰는 게 시험에 나오겠죠. 바꿔서. A.
이것도 이제 무정의 부분이죠. 아까 A가 밑에 지문 준비돼서 말했던 이 지문이 A일 건데, 그러면은 경성학교 여기 나오는 형식, 이 형식은 경성학교에서 영어 교사예요. 그리고 선영의 가정교사. 매일매일 선영한테 1시간씩 선영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 분 김장로는 형식과 같이 자기 딸 선영을 같이 결혼해서 유학을 보내려는 그런 목적이 좀 있었어요, 내면에는. 그래서 형식을 매일매일 1시간씩 우리 딸 선영을 과외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요즘 지금 영어교사, 리형식, 이런 문장들 편집 안 돼. 그 당시에 안 됐던 걸 갖고 왔기 때문에 제가 띄어쓰기 그대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타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편집되지 않은 걸 보는 거예요. 경성학교 영어교사 이런 말 나온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려고 했던 거는 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정에도 그대로 전형적인 고전소설의 문체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다치도 섞여져 있어요. 고빙하다는 학식이나 기술이 뛰어난 분은 어떤 일 맡기려고 예의를 갖춰서 모시는 거를 위해서 가정교사로 고빙하여 오늘 오후 3시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무정에 이 혼합이 되어 있는 그 A의 문체였고, 또 다른 기출에서는 이다체에 나온 거에 대해서 무정을 물어본 것도 있었습니다. 방금 본 거는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문어체, 고대소설에 나왔던 그런 전형적인 종결형이었다는 거. 그리고 B 지문도 이광수의 무정인데, 그가, 이 그라는 거 또 다른 방식으로 좀 문제를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자네의 웬걸 되겠나마는 잘 얼려보게 하면서 그의 포인트를 가지고 볼게요. 일하체에서 이제 먼저 정리하고 또 그로 넘어갈게요. 일하체에서 이다체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아무리 글씨로, 문자로, 소설로 아무리 그냥 이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의 그 읽는 독자가 개인의 판단력, 개인의 생각이 없으면 전환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데, 이미 이 당시에는 이제 개인의 그런 성현의 말씀으로 생활할 수 없는 거 알고 사물을 인식하고 판별하는 기준이 개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다체로의 전환의 무당사적 의의는 기준이 개인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기준이 개개인의 표준에 근거하여야지만 이다체의 전환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이거는 이성 중심의 형이 상학적인 거고 과학적인 인식론이 들어왔다는 거죠. 증기기관차, 여러 가지 기관총, 여러 가지 그런 과학적인 거, 산업화되어 있는 그런 과학적 인식론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이다체라는 전환이 가능했다는 거죠. 아까 지문 A의 문어체의 종결형 효과는 뭘까요? 아까 뭐뭐습니다 라는 종결형의 효과는 그 당시에 성리학을 이끌어가는 그 양반들, 그쵸? 양반들만 한자를 배웠어요. 한자를 썼고요. 또 공식 문서에는 나중에 점차적으로 한글이 나와도 공식 문서에는 한자를 썼단 말이야. 이거는 뭐냐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나 한자를 배울 수가 없었고 어려워서 또 배우기도 어려웠고요. 이렇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자를 계속 고집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업무일치 운동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말하고 이러는 건 한글인데 왜 공식문서나 쓰는 건 왜 한자로 써 하면서 업무일치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배경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이 되었음이라라는 일하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내면에는 이런 게 들어있고요.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종결력, 아까 뭐뭐습니다라는 거는 성의 말씀으로 압도적이죠. 공자가 말씀하셨는데, 맹자가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그쵸? 그런 거는 이 조선조 의식, 양반들의 그 엄격성을 계속 권력을 유지화하기 위한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근대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무정에서도 아직도 일하체가 들어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일하체에서 이다체로 전환이 됐다가 소설은요 기본적으로 과거형을 씁니다. 물론 내가 이제 좀 이따가
오상원에 유예를 할 거예요. 한 시간 정도 시간을 주겠다. 너에게 너의 사상을 바꿀 수 있는 한 시간을 주겠다 하면서 할 때 그 사람이 걸어오는 소리들 여러 가지 그런 거 긴장감 그런 거는 현재형으로 하지만 원래 기본적으로는 과거형이죠. 엿다치로까지 갈 수 있는 거는 김동인의 처녀작이라 하죠. 약한 자의 슬픔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다시 볼 거고요. 아까 B의 3인칭 그가 나왔었잖아요. B 지문에 사용된 그는 그냥 남녀 구별 없이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죠. 그로 쓰는데 일본에서도 그녀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래서 저 사람 하면서 나와 너 사이에 없는 멀리 있는 저 사람을 가리킬 때 이 한자를 썼었어요. 그런데 김동인이 저 하는 것보다 그라는 어감이 좋아서 그라는 말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저라고 하는 것보다 그분. 저도 그라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날, 그들의 세상 그래서 많은 작품들에 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하는 것보다 그라고 하는 게 어감상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연구자료에 근거 자료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게 아까 무정에서 여기서 허허허 그가 유명한 미라데 하면서 여자 남자 구별 없이 그로 쓰고 있다라는 거 그게 들어있는 거. 그래서 B에 사용된 거 3인칭 대명사가 그렇게 무정에 드러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시점을 볼게요. 시점을 보는데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 엄마들이 읽어줬던 동화나 이런 얘기 보면은 누군가의 여러 등장을 막 하는데 시점 없이 그냥 이야기가 될 때는 시점이 없어도 이야기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독자로 하여금 그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는 텍스트란 말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작품이 됐을 때 텍스트라고 말을 하잖아요. 독자가 읽었을 때, 그렇죠? 독자라는 거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작가와 작품과 독자라는 삼각관계가 염두에 두는 게 텍스트잖아요. 작품, 작가. 삼각관계가 될 수 있는 형식이 되려면 시점이 도입이 돼야 된다라면서 러버코라는 분이 소설의 기술론을 해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 이제 지식인들도 이제 일본 통해도 미국 통해 오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작품의 줄거리가 끝까지 구조상 어떤 시점을 도입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의 그런 문학 자체에도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김동인이 시점을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문학이라는 자체에 이제 가는 거죠. 자체로 갈 수 있는 거죠. 시점의 도입까지 왔어요. 아까 문체도 이다체가 왔고 엿다체, 약한 자의 수분에서도 엿다체 소설은 과거형으로 가는 게 원래 맞죠. 근데 잠깐 긴장감이라든가 속도감을 주기 위해서 뭐뭐시다 할 수도 있지만 엿다체도 왔고요. 시점까지 도입이 된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제. 그래서 K라는 시점으로 계속 가요. 여기 보면은 마음이 옅은 자여에서 보면은 K라는 시점으로 계속 가는데 K는 한숨을 내쉬었다. K는 몸은 안 떨려도 심장이 약하게 떨리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계속 K 하면서 K의 시점에서 이 작품의 구조가 끝까지 진행이 돼요. 시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소설의 기술론에서도 보면은 만일 시점을 바꾸고 싶다면 작품의 줄거리나 작품의 구조에 정당화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동인 작품에서부터는 이제 시점을 통해서 변하지 않고 지금 마음이 옅은 자요 시점을 도입해서 K의 시점에서 그래서 주인공 K의 시점에 의해서 계속 서술이 되고 있다라는 것. K는 시를 보았다라는 시점의 도입이 김동희 소설 작품 1924년도에 김동희 쓴 소설 작품에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소설 작법에서 이 러버코가 소설의 기술론 했는데 김동희 또한 소설의 작법하고 쓴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시점의 도입이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옅은 자여에서 주인공 K의 시점으로 인하여 쓴 작품을
봤어요. 제가 위키문헌에서 문장을 그대로 갖고 와서 그냥 출처를 밝혀놨는데, 창조, 김동인 하면 또 창조를 좀 이따가 동인지의 대표 창조, 폐허, 백조 또 볼 거예요. 지금 동인지 하는데, 지금도 우리 동인문학상 할 때 이 김동인을 기리는 마음에 동인문학상도 있고요. 김동인이 창조라는 동인지의 창조를 만약에 창간을 했는데, 주요한이 많은 역할을 했어요. 주요한이 많은 역할을 해줬고, 그때 김동인이 그 당시 돈 200원으로 창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창조가 얼마나 영향력이 컸냐면, 1920년도에 이제 1919년도에 창조가 만들어졌고, 20년도에 동아일보 창간을 하는데, 동아일보, 그 당시에, 지금 우리한테 있는 동아일보, 그 당시에 이제는 창조가 더 유력해가지고, 동아일보 창간에 축하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되게 창조가 그 당시에는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동인지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 김동인, 이 작가분이 만든 거죠. 주요한과 함께. 방금 봤던 약한 제스품은 1919년도 2월에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 무당사적 의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화체, 아까 무정, 근대소리라고 대표되는 무정, 이광수 무정이 일화체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다체로 전환되는 그 과정이 무정에 있었고, 지금 약한 제스품에 와서는 여타체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사적 의의가, 여타체 완성하면은 과거형,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스품이구나 라고 생각을 꼭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앞에다가 수식어로 과거형 정확히 써주시면 되겠죠. 내용이 보면은 볼게요. 이완에게 대한 미안이 마음속에 떠올라기 시작하였다 하면서 이렇게 되었다. 젖혔다, 마주쳤다, 하였다, 넉넉하였다. 이렇게 엿다체가 완성이 되는 게 약한 자의 스품의 문학사적 의의라는 거죠. 고백체를 볼게요. 이것도 그냥 우리 기출 16년 기출의 그냥 답 자체가 고백체 서술형으로 나왔었죠. 주인공 K가 친구 C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고백이라는 거 우리 많은 분들이 문학하면 어려워하시죠. 왜냐, 이 문학에 드러나려는 거 보면은 거기에는 나는 그게 아프지 않는데, 너는 그게 아팠구나. 이 아픔이라는 거, 나는 아프지 않아. 근데 너는 아파? 하면서 아프니? 물어보는 이 문학에 늘어있는 거 보면은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1차적인 우리의 그런, 물론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찾아내는 거, 그쵸? 하는 건데, 그 전에는 이 문학의 형식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수단이었어요.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문학의 형식을 빌려서 하는 수단이었다가 점차적으로 일화에서 이다가 오면서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고민, 내 번민, 내 아픔을 상대하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신소설에도 편지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내가 동경에서 내일 서울로 갈 거야 라는 소식의 기능이었어요. 이런 내 내면에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소식? 그냥 그러니 뭐 나를 데리러 나오시오 뭐 이런 식으로 소식을 전하는 기능이었다가 점차적으로 이다체가 되고 이 문학이 시점 도입까지 다 되고 문체 성립이 다 되고 하면서 문학에는 이제 무엇이 들어가냐? 이 아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이 문학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체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 전에 편지는 소식 전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 도착해서 나는 내 건강은 무사하고 당신은 어떠시오?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전하다가 이제 내 고민, 내 번민을 말하게 되는 게 들어가요. 그렇게 내 고민, 번민이 들어간 게 고백체예요. 고백체. 그래서 주인공 K가 C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명제가 있는데 내 무슨 번민이 있거든 내게 다 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참 좋겠죠.
번민, 이 당시 언어니까 번민이 우리한테는 뭐야? 고민, 아픔이겠죠. 그쵸? 다 말해 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이 문학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 그 형식을 갖추는 거는 물론 편지라는 형식을 가져와요. 그리고 상당 부분이 또 일기체로 내 고민을 막 이렇게 말해요. 일기체로 말하고 있는 거. 아, 고백체 갖고 있는 거는 뭐야? 아, 이제는 상대방한테 내 고민을 문학 형식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나는 지금 그게 안 아픈데 너는 그게 아플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백체를 통해서 문학에 이런 아픔이 들어가서 있다는 거. 그래서 고백체가 문학사적 의의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출에 그대로 들어와 있던 시험 지문이죠. 형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한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는 편집된 거, 위키문헌에 편집된 걸 갖고 왔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된 걸로 말씀드릴게요. 형님 마침내 고백할 날이 왔습니다. 라고 저 오타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편집 안 된 거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썼죠. 지금은 이제 습으로 쓰는데 언제든지 형께서 직접적으로나 혹은 편지로 무슨 번민이 있거든 내게 다 말하라 하였지만 저는 종래 지금까지 못하였어요. 내 성질 가운데 별한 것이 있어서 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려면 시기의 불이 앞서서 일어나는 거로 마침내 못하였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는 꿈질거리고 있지만 못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고백할 날이 왔습니다. 이 마침내 고백하러 왔습니다. 또 시작하고 끝날 때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야? 고백체 시작이 됐다는 거. 우리가 그냥 고백체가 뭐 시험에 꼭 이렇게 자꾸 나와야 돼? 할 수는 한데 의미상 그 배경 지식으로는 그 동안에는 개인의 판단력이 가지고 개인의 기준이 가지는 것도 어려웠었고 왜? 성현의 말씀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개인의 판단력이 가지고 있었고 또 개인의 판단력으로 서로 묻고 대답하고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는 서로 이제 그런 문제적 현실적인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픔 같은 거를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게 문학사적 의의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고백할 날이 왔습니다. 우리 문창가들은 이거 갖고 막 패러디해서 서로 막 장난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문학은 아픔이라는 거. 그래서 어렵죠. 사랑이 어려운 것처럼 문학이 어려운 게 누구나 다 아픔을 어떤 기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계속 이렇게 글로 표현하면서 내 아픔을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학이 어렵고 사랑보다 더 어려운 문학을 우린 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고백체의 문학사적 의의를 확인했고요. 고백체는 고백할 번민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번민이나 고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체에 우리가 뭔가의 그런 누군가의 아픔을 아픔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 나를 포함한 이 세계가 앓고 있는 이 아픔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인식할 수 있는 내 내면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아픔이 보여서 내 내면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여유라고 할 수가 저는 좀 여유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생각할 수 있는 거, 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아프겠구나. 그래. 이런 나의 내면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아플 거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지? 고민하잖아요. 그쵸? 비례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갖고 있어서 내면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렇다는 거. 순서가 이미 내 내면 안에는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고민이 있다는 거죠. 순서가. 고백체는 내면의 성립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체 앞에 내면 고백체란 말이 가끔 붙어요. 그 말이 왜 그러냐면 고백보다는 내면이 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내면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들어간다는 거. 근대 소설은
내면의 고백체로 일관되었던 것이고요. 근대서도 무정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죠. 왜 하죠? 그때 내면. 근데 김동인에 와서 거의 완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 김동인이 시점 도입도 하고 그라는 말을 정확히 쓰고 예술성. 그 전에는 처음에는 수단으로 이용되다가 흥미성이 도입이 되다가 이제 예술성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제 문학사가 변하는 이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내면 자체가 녹아져 있는 작품이 염상섭에 와서 이루어져요.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흐름으로 오다가 염상섭 하면은 앞에 수식어로 내면 써놓으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기억하실 때 좋으실 거예요. 아, 염상섭의 내면은 그러면 어느 작품에 들어있을까? 우리가 이제 만세전을 볼 거예요. 만세전 볼 때 내면의 성립이 되고 있어. 하지만 만세전에 들어가 있는 그 인물이 완벽한 성인의 내면을 갖는 건 아니에요. 내면을 찾아가는 과정이 만세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만세전이 문학사적 의의에 되게 중요하고, 염상섭 하면 만세전 3대가 계속 따라 붙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문학사적인 흐름에 염상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면. 김동인은 시점. 무정은 일화가 이다체 변화되고, 또 김동인의 약한 작품에서 여타체가 되어 있고, 그리고 김동인 시점, 중요하다. 소설 작곡의 시점에 대해서도 표현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고백체가 있는데 내면의 발견이 있어야지만 내면 고백체가 되는 건데, 내면하면 염상섭, 그렇게 문학사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자생적인 내면의 성장 과정이 뭐냐면 만세전에 드러난 건데, 처음에 이 만세전에 그 주인공은 동경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동경 유학생이었다가 김해를 거쳐서 배 연락선을 타고 이제 서울에 계시는 자기 이제 본가로 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버지가 한방으로만 이 동경에 있는 유학생의 아내 조언을 한 건데, 아내가 위독한데 무슨 종양 그런 거, 무슨 양종 무슨 그런 모양인데, 양약으로 고치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거를 아버지의 고집으로 인해서 한방으로만 고치다가 아내가 위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내가 죽죠. 그런데 동경에 있는 나는 아버지가, 야, 네 처가 위독하니 얼른 오거라, 전보로 계속 쳐. 근데 이 나는 며칠 있으면 시험을 봐야 되는 유학생이야. 근데 시험 봐야 되는데 아내 위독하다고 가야 돼? 그렇게 표현, 혹시 만세전 읽으셨어요? 예, 그거 다 아시겠다, 그러면. 그쵸.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세전을 보기 전에 어렸을 때, 이제 몇 차례 보죠. 만세전을, 10대 만세전, 이제 독자로 봤을, 독자의 입장에서, 만세전, 10대 봤을 때 만세전, 20대, 지금 봤을 때 만세전, 보면은, 막 욕했어, 나한테. 아니, 뭐야, 막 그랬는데, 이 염상섭이 이 작품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게 뭐냐면, 동경에서 그냥 편하게 아버지가 돈 붙여주시는 것 같고, 나는 조선인이 아니라 그냥 정체성이 그렇게 갖고 있지 않은 그냥 나였어.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김해를 통해서 처음에 이 만세전이 묘지였다는 제목이었다가 나중에 만세전으로 바꿨는데, 오면서 내가 검열 당하면서 내가 조선인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조금씩 확보해 가게 되는 그런 내면 성장 과정이 여기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작품 염삼석이 발음이에요. 염삼석 선생님께서 여기 작품을 통해 드러내려고 했는 거는 문화사적 의의가 뭐냐면 내면이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아내의 편지, 여기도 편지의 기능이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내의 편지를 보면서 자각하게 돼요. 내가 조선인으로서 앞으로 방향은 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면이 생기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염상섭의 만세전은 내면을 생각하면 돼요. 내면이 상처를 받는다. 그게 아니라 성장해 가는 거야. 물론 완벽한 성인을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문학사적으로 봤을 때 성장해가는 과정이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구나, 소설사적 의의구나, 의미구나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전면적인 사용을 합니다. 이 동경에 있는 나는
내가 아내가 위독하다 전보가 왔는데 안 가면 아버지가 나한테 보낸 돈이 끊기겠지 하는 이기적인 생각과 오면서 가정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 만나고 술집 들리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오긴 하죠. 오긴 해. 그래서 내면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나의 전면적인 사용이 이 소설자적 의미 중에 첫 번째예요. 나가 드러난다는 거. 왜? 내 내면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서술자 말하는 서술자의 자리에 놓았을 뿐만 아니라 소설의 그 주체로 주인공으로도 삼았다는 것도 내면이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더 위로 올라가서 내 자생적인 내면, 다른 사람의 내면이 아니라 나의 내면으로 진입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생적인 내면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 근대 소설자적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야. 만세전하면은 나의 전면적인 사용, 그 장치는 왜? 나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면에 비친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진실이라는 신념이 가능해진 거예요. 내가 보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게 신념이야. 그전에는 누군가의 말씀이 다 신념이었고 그 사람 누군가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이 나가 오면서 이 목욕탕에서 우리 요보라는 말을 일본인들 우리 낮춰서 말하는 말이죠. 요보라는 말을 낮춰서 우리의 조선인들을 낮춰서 말하는 그런 말을 듣고 우리의 그런 조선인들이 그 식민지 하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말들 막 들어가면서 정체성 나는 동경 유학생이 아니라 조선인이지 하는 그 내면적인 거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거로 인해서 내면 자체가 성장해 가고 있는 거 그게 이 만세전의 소설적 의미라는 거. 이광수가 쓴 논설이 있어요. 최초로 쓴 논설이 있는데 금일 아한 청년과 정육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문학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 자체가 리터처라고 그 영어에 있는 그거를 번역한 거라고 여기 밝히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문학이란 말을 이광수가 그렇게 번역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문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문단이란 말도 나올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제 문학이라는 그 자체의 단어도 여기 문학이란 하오이라는 문학론에서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설작법, 김동희 소설작법의 시점의 도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여기 문학론에서는 문학이 영어의 리터처에 대한 번역을 하는 것도 밝히고 있고 하는데 이 정육론이 뭐냐면 우리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우리 먹는 거, 정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 거기 정 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 한자 그 정에, 여기 써 있다. 정. 써놨네요. 이 정, 그쵸? 정의 교육이 뭐냐면, 우리 헐버트 교육 이념에서 지덕체가 있는데, 그 론에서 정의 교육이 빠진 거예요. 그 누락된 정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게 문예야 하면서 이 장편의 문학론이 문학이란 하우에서 문학이라는 단어 자체도 가져오고 이 정교육을 해야 돼 하면서 또 그걸 할 수 있는 건 문예야 라면서 널리 퍼뜨린 게 이 논설, 금일, 아한, 정령과 정육에서 이 정이 이 한자, 이 정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문학론에서 문학이란 용어가 나온 것도 이광수가 쓴 문학론의 문학이란 하우 거기에 나왔던 문학이고 이광수가 무정했던 이유도 뭐냐면 이 같은 한자예요. 무정, 없을 무의 정. 정의 교육에 빠졌어 하면서 무정했던 이유도 이런 근거적인 자료가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린 거고 문학이란 하오에 대해서는 소설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문학이란 단어 자체도 여기서 나왔던 것도 물론 리터처의 번역어다라고 말을 한 것도 있고요. 이광수에 잠깐 보고서 이제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춘원, 이광수보다는 이제 춘원이란 말을 많이 쓰죠. 정주예요. 평북. 이 당시에 평남, 평북, 정주 출신이라는 거, 정주. 우리 독립운동 많이 했던 분들 정주 출신이 많잖아요. 의미가 큰 거죠. 동학. 여기서 나와. 고아가 돼서 동학에 입도했고, 이런 스토리가 무정에 읽다 보면은 다 나와 있어. 무정에도 보면은 조금 자기의 자전적인 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소설, 고전도 그렇고, 특히 고전할 땐 더 그렇고요. 여기 작품들 쭉 하다 보면은 일진회가 뭔지, 한국 사람은 일진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일진회, 오산학교, 중요하죠. 오산학교, 중요한 의미가 있고, 춘원 이광수가 변절을 나중에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동학,
일진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까지 가게 되고요. 일진에 대해서 나중에 더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흐름이니까 그냥 보고, 오산학교에서 교사까지 했었고요. 다시 일본을 가갖고 와세대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광수가 굳이 문학을 해야 돼? 하는 말이 많이 들릴 만큼 이광수는 약간 언론인 쪽, 사회운동가가 더 그 당시에는 더 많이 했던 분이시고, 많은 논설, 아까 봤죠? 논설, 문학이란 하호, 장편론, 장편 했다는 것. 논설을 발표했어요. 안창호, 우리 이제 고전하다 보고 신소설 뭐 여러 가지 근대소설 하다 보면은 안창호에 대한 말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워드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줄을 쳐놨는데, 우리 28 독립선언서의 기초하신 분이 이광수라는 거 또 기억해 주시고, 중국으로 건너가 임시정부가 발간한 독립신문, 우리 독립선언서까지 지금 보니까 많이 지금 그 3.1운동 200주년을 기하여 독립선언서 낭독하는 것도 많이 TV에 많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요. 독립선언서 기초했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임시정부가 발간한 독립신문의 사장 겸 편집국장으로 일하고 귀국해서 민족 개조론을 발표하면서 26년도 안창호의 영향 아래 또 흥사단, 그것도 고전하다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일진의 안창호, 흥사단, 수양 동우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키워드는 제가 이제 작품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광수 하면은, 정주, 고향 자체가 정주야. 고아가 돼서 힘들게 일진의 도구 유학하자면 공부를 하는, 정치적으로, 고아인데, 일진의 도움도 받고, 유명한 오산학교 교사도 됐었고, 이런 스토리를 가졌다는 건 이광수의 그런 마인드를 조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언론이면 사회운동가였고, 그러면서 안창호와 또 연결되어 있으면서 또 수양 동우회에 연결돼서 또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들이 이광수에 있어요. 왜냐? 작품들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 키워드만 갖고 살짝 이광수에 대해 소개를 좀 잠깐 했습니다. 50년 써 있잖아요. 돌아가신 사망일자가 50년 우리 6.25 전쟁 때 납북돼 가지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년, 우리 그때 6.25 때 납북된 걸로, 그래서 사망하신 걸로 추정. 시간적으로 요거 살짝 보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체남선까지, 이광수 하면은, 아까 연도가, 이광수가 92년도고 90년도예요. 그쵸? 그러니까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체남선과 아까 이 28 독립, 기초한 것 중에 그분 중에 또 하나가 체남선도 여기 들어가죠. 같이 그런 것도 있고 해서, 90년생이에요. 서울이세요, 이분은. 이분은 서울이시고, 신문관을 설립해서 이분이 신문관 설립하면서 인쇄를 하기 위해서 인쇄 장비 같은 거를 다 일본에 사가지고 자기 자비로 사갖고 와갖고 신문관 설립하세요. 그리고 많은 책들을, 다 사드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고려대학교에 있는 많은 서적들이 이분이 수장했던 책들이 고려대학교에 지금 다 보관되고, 물론 6.25 전쟁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막 불타고 없어지고 이런 것도 겪으면서도 그래도 남았던 게 지금 고려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고요. 최남선 이분이 갖고 있는 소장된 책이 그때는 이제 옮길 때 이제 소의 이거를 책에다 이럴 때 담아갖고 실는데 며칠을 실을 정도로 엄청난 소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최남선 이분은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취미가 없었대요. 그냥 오로지 책 읽고 책 내고 하는 그런 게 이분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책도 많이 소장했고 많은 책을 또 이렇게 수입해 오시고 번안하시고 그런 거에 많이 애쓰셨던 분이시죠. 이번에 11월 잡지 소년 거기에 소년이라는 잡지에 우리 해에게 소년에게를 발표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도 이제 시할 때 볼 건데 그 해가 바다 해자라는 거, 그렇죠? 이 잡지의 논설문과 신체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에게 소년에게에서 소년 잡지의 소년에게라는 발표를 하셨고, 제가 왜 자꾸 소년에다가 이렇게 밑줄 쳐놨냐면 이분은 약간 작품 하다 보면은 이 청년 그 자체 예,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우셨는지를 볼 거예요. 지금 90년도에 태어나셨는데 8년에 20대, 그쵸? 예, 잡지도 만들고 이런 신체시도 만들고 또 안창호가 설립한 청년 학우회 소년 또 청년 이렇게 많이 이 당시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죄송합니다. 자꾸 떨어뜨리네. 평사원겸 변론 과장도 거치고 조선 방문에 설립해가지고 조선의 고서를 또 발간하고 고서도 많이 소장하시고 발간도 하시고 많이 수입해 오시고 번역하시고 조선어 사전까지 편찬하시고 이랬던 분이세요. 한일 강제 병합, 우리가 합방이란 말을 안 하고 강제 병합이란 말을 제가 대신했고요. 이후에도 붉은 저고리, 아이들 보기, 청춘, 이게 소년, 청년, 청춘 이런 거에 많이 연관 키워드예요. 최남선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밑줄 쳐놨고 독립선언 작성의 제주 메인이 최남선이죠. 아까 그 이광수는 거기에 그냥 들어가 있는 분이시고 초안 작성의 주 거의 했던 분이 최남선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소개를 좀 장황하게 했죠. 독립선언서 낭독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살짝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낭독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선언서 자체의 내용이 얼마만큼 조금씩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볼 거고 이것 때문에 체포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역까지 하시죠. 하시게 되는 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